이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혼수 상태인 척 누워있던 제 귀에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없애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도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눈을 뜨기 전 이들은 저를 어떻게 처리하려 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대저택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짐승처럼 숨어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소정은 5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김명희의 아침 약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소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김명희는 반쯤 눈을 뜨며 약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약은 제대로 가져온 거야? 지난번엔 아침 약을 저녁 약으로 가져왔잖아. 이소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혈압약이에요. 김명희는 대꾸도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태어나 격동의 세월을 견뎌온 그녀는 며느리를 대할 때면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강재명은 아직도 안 들어왔어? 이소정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요즘 애들은 마누라 역할도 제대로 못해. 남편 붙잡아두는 것도 여자의 능력이야. 이소정은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을 나와 남편의 셔츠를 다렸습니다. 59세의 강재명은 어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화기에는 윤경이라는 이름이 자주 반짝였지만 이소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죄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제자리가 어디인지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김명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된장찌개 맛이 어제보다 더 심해졌네. 소금은 제대로 넣은 거야? 이소정은 또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넘게 지어온 미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올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재명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셔츠 깃에는 분홍빛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강재명은 어머니에게만 인사했습니다. 이소정은 남편을 위해 따뜻한 국을 떠왔지만 강재명은 손을 저었습니다. 배불러. 회사 갔다 올게. 그는 이소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소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병원 검진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희귀성 신경계 질환 의심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집사 남기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남기훈은 62살의 나이로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소정의 아버지 뻘되는 나이였지만 그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이소정의 편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기훈 씨.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병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소정은 검진 결과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이든 여자의 소소한 불평일 뿐이죠. 그날 저녁 이소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보았습니다. 이 집에 온 지 30년, 아이를 낳지 못해 미움받은 지 28년,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모른 척한 지 15년. 어쩌면 내가 정말 아프다면 누군가 관심을 가져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이튿날 이소정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김명희의 약을 챙겼습니다. 30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손이 떨려 약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또 그러네. 나이가 들면 손도 못 쓰나 봐. 김명희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소정은 조용히 약을 다시 챙겼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약병을 주울 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어젯밤 병원 검진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희귀성 신경계 질환. 더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머님, 오늘 저 병원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김명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병원? 또 내 병 핑계로 집안일 안 하려고? 아니요, 그냥 정기검진이. 오늘 도자기 모임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빠지면 어떡해? 다음에 가. 이소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현관문이 열리고 강재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손에는 비싼 여성용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뭐 하세요? 강재명은 어머니에게만 인사했습니다. 김명희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이건 강재명은 여성용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인 선물인데 필요 없으시면 버리세요. 이소정은 그 가방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경, 43세의 전직 승무원이자 강재명의 내연녀. 사교계에서 우아하게 웃는 그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재명은 서재로 들어갔고 이소정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재명 씨, 내일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강재명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알아서 해. 내일 저녁에 회식 있으니까 늦을 거야. 사실은 의사가 심각할 수도 있다고. 강재명은 이소정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뭐, 암이라도 걸렸어? 이소정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때 강재명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윤경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강재명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이소정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재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경아, 미안해. 집사람이 있어서. 그래, 오늘 저녁에 보자. 이소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더는 못 살겠어. 병원에라도 눕혀놨으면 좋겠어. 이혼하자니 재산 문제가 있고. 이소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소정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김명희는 그녀의 침묵이 불손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말이 없어? 내 남편이 오늘 대성그룹 이사회에서 큰 성과를 냈다는데. 이소정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재명 씨. 강재명은 대답 대신 휴대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소정은 약국에서 산 수면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척 한번 해볼까? 그녀는 집 서재에 있는 의학 서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신경 억제제와 수면제의 조합. 의식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소정은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인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도움이 필요해. 비밀로 해줘야 해. 이틀 후
이소정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적당량의 약을 먹고 서서히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병원에라도 눕혀놨으면 좋겠어. 그녀는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해줄게. 집사 남기훈이 이소정을 발견한 것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이소정은 대형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불명확한 원인에 의한 반원수 상태였습니다. 강재명은 병원에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희귀성 신경계 질환으로 보입니다. 의식은 있을 수 있으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재명의 얼굴에는 충격보다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소정은 그 모든 것을 눈을 감은 채로 들었습니다. 혼수 상태인 척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 이 집의 민낯을 보겠어.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 위 이소정은 눈을 감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그녀의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찍혔습니다. 강재명은 의사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상태가 지속될까요? 강재명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이소정은 알아차렸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의사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집에서 간호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현 상태로는 병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장기 요양시설로의 전원은 가능하지만 이소정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벌써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병실 문이 열리고 김명희가 들어왔습니다. 84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다니. 김명희는 강재명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신경계 질환이래요. 며칠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김명희는 침대에 누운 이소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 아프다는 말도 없더니 갑자기 이러니 어쩌라는 거야. 이소정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는데 소정이 어머니한테 연락해야 하나? 강재명이 물었습니다. 뭐하러? 그 나이 많은 사람 불러서 뭐 어쩌게?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소정의 친정어머니는 78세였고 남편과 사별한 후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소정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강재명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병원이라 어려워. 내일 보자. 김명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들어?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돼요. 걱정 마세요. 이참에 새 며느리를 봐야지. 김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소정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살짝 올라갔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소정은 여전히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병실에 최윤경이 들어왔습니다. 강재명의 내연녀였습니다. 그녀는 43세의 나이에도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윤경은 강재명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재명은 주변을 살피더니 윤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 간호사가 볼라. 괜찮아요. 누가 봐도 그냥 위로하러 온 친구인걸요. 윤경은 침대에 누운 이소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많이 아파 보이네요.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낮대. 강재명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경은 미소를 감추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대로 될 수도 있겠네요. 서두르진 말자. 일단 지켜봐야지. 이소정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 강재명과 윤경이 나간 후 집사 남기훈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소정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남기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소정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남기훈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집은 이미 썩었소. 마님, 이제라도 눈 떠주시오. 남기훈의 독백에 이소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새어나오면 그녀의 계획이 탄로날 테니까요. 마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아오신 줄 알았소. 가끔 마님 약 챙겨드릴 때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가슴이 아팠소. 남기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마님이 회복되시면 이거 들려드릴게요. 강재명 사장님과 최윤경 씨가 나눈 대화. 다 녹음했소. 이소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기훈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강재명은 병실을 떠났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은 이소정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작은 노트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집안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서둘러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크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소정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없는 이 집을 보는구나. 다음 날 강재명은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병실 안으로 들려왔습니다. 생명보험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사망 시에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장애보험만. 아, 그렇군요. 장애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이소정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벌써 내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이소정은 다시 한번 눈을 떴습니다. 남기훈이 남겨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작동시켰습니다. 거기에는 강재명과 윤경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소정이가 이런 상태면 이혼도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요양병원에 모셔두고.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만약 깨어나면 어떡해요? 걱정 마. 이제 깨어나지 못할 거야. 이소정은 녹음기를 꺼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집의 민낯을 봤어. 이제 복수할 차례야. 제4장 갈등 심화 진짜가 되는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지옥이지. 병원 생활 일주일째 이소정의 상태는 변함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지만 그녀의 내면은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울 때면 그녀는 눈을 떠 주변을 살폈고 자신의 작은 노트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윤경이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 듣고 못 보는 거겠지? 윤경은 이소정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소정은 숨을 고르게 유지하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정 씨, 저예요. 최윤경. 재명 오빠의 특별한 사람. 이소정은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윤경은 가방에서 작은 물체를 꺼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그녀는 병실 구석, 이소정이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연기하는 건지 지켜볼 거예요. 이소정은 놀라움을 억눌렀습니다. 의심하고 있어? 윤경은 이소정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재명 오빠와 저는 오래전부터 사랑했어요. 당신이 방해했을 뿐이죠. 그녀는 이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소나기는 강했습니다. 이제 재명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물론 당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윤경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깨어나지 마세요. 그녀가 나간 후 이소정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윤경이 설치한 카메라를 의식하며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재명이 병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이소정의 상태를 묻지도 않고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현재로선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다음 주에도 가능합니다만. 그럼 준비해 주세요. 가능한 빨리요. 이소정은 그 말을 듣고 초조해졌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계획이 어려워질 거야. 그날 밤 남기훈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소정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마님, 내일 요양병원으로 옮기신대요. 강재명 사장님이 이미 수속을 밟고 계세요. 이소정은 듣고 있었지만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윤경의 카메라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마님 옆에 있을게요. 어디든 따라갈게요. 남기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마님 친구분이신 준호 선생님이 주셨어요. 마님 약이래요. 이소정은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계획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강재명과 윤경은 이소정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이소정의 옷장을 열고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 물건은 필요 없겠네. 윤경은 이소정의 옷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재명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건 챙기고 나머지는 버려. 이런 건 어때요? 장례식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윤경은 웃으며 이소정의 한복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입혀드릴까요? 강재명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이르지 않아? 언젠간 필요할 텐데요. 그들의 대화는 집안에 숨겨진 녹음기에 모두 담겼습니다. 남기훈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윤경은 이소정의 서랍을 뒤지다가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고 그 안에 적힌 글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명 오빠, 이거 봐요.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죽은 척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사람들은 내가 사라지길 바라고 있네요. 좋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모두 끝이겠지요. 강재명은 일기장을 뺏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부인이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강재명은 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의사도 확인했잖아. 그냥 헛소리겠지. 하지만 윤경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런 글은 어떻게 쓴 거죠? 날짜도 최근이에요. 강재명은 일기장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환각에서 쓴 거겠지. 병이 있었으니까. 윤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이상해요. 그들이 나간 후 남기훈은 그 일기장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소정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훈 씨, 이걸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밤 윤경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설치해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기훈이 일부러 고장낸 것이었습니다. 윤경은 이소정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깨어 있는 거죠? 내 말 들리죠? 이소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윤경은 병실을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명 오빠, 나 무서워요. 당신 부인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병실에 홀로 남은 이소정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진짜가 되는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지옥이지. 제5장 큰 위기. 죽은 사람이 복수를 시작했을 때 진짜 무서운 일은 벌어집니다. 이소정이 병원에 입원한 지 2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경은 강재명을 만나 자신의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재명 오빠, 정말 이상해요. 그 일기장도 그렇고 당신 부인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확실해요. 강재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친 소리 말라고. 의사도 확인했잖아. 그녀는 반원수 상태라고. 그럼 일기장은 어떻게 설명해요? 날짜가 분명히 병원에 입원한 후였어요. 강재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기장은 그냥 버려.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윤경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병원 카메라도 고장났어요. 제가 설치한 거요. 누군가 일부러 망가뜨린 것 같아요. 그게 누구? 집사? 그 영감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윤경은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요. 집사가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이 이소정 씨의 편이잖아요. 강재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기훈. 30년 넘게 우리 집에서 일했어. 그가 배신할 리 없어. 사람은 누구나 변해요. 특히 돈 앞에서는. 윤경의 말에 강재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남기훈을 감시해보지. 다음 날 강재명은 남기훈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기훈 씨, 소정이 상태가 어때? 남기훈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별 변화 없으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소정이가 깨어났다거나 반응을 보인 적 있어? 남기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항상 같은 상태십니다. 강재명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보너스야. 수고가 많아. 남기훈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월급으로 충분합니다. 아니야, 받아. 요즘 고생이 많으니까. 남기훈은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가 나간 후 강재명은 윤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기훈이 수상해. 돈도 거절하려고 했어. 맞죠? 제 말이 맞았어요. 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윤경은 병원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로 의사에게 접근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강재명 씨의 친구인데요. 이소정 씨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게 하고 싶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해외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어요. 특히 환자를 더 잘 관리해주는 곳으로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가능은 합니다만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윤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강재명 씨가 이미 동의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수고비예요. 의사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경은 속삭였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죠. 병원 복도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남기훈은 급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소정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최윤경이 마님을 해외로 보내려고 합니다. 의사도 매수했습니다. 이소정은 들었지만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서류가 준비된대요. 그 전에 뭔가 해야 합니다. 남기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주신 약입니다. 지금 드시면 1시간 후에 깨어나실 수 있대요.
이소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어. 그날 밤 윤경은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소정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당신은 멀리 떠나게 될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요. 윤경은 이소정의 링거 주사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오래 고통받지 않도록. 윤경이 수상한 약물을 링거에 넣으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기훈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윤경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해졌습니다. 아, 집사님. 저는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손에 든 건 뭡니까? 윤경은 약병을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냥 영양제예요. 하지만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남기훈은 윤경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나가주십시오. 방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윤경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명령해? 내일이면 이 환자는 내가 책임질 사람이야.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윤경은 비웃었습니다. 정말 모르는군요. 이미 모든 게 준비됐어요. 내일 아침에 특별 구급차가 올 거예요. 남기훈은 병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아니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윤경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 이소정 씨가 연기하는 거 알고 있죠? 같이 공모한 거죠? 남기훈은 놀란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 마. 내가 다 알아냈어. 당신들의 계략이 무엇인지. 그때 침대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윤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이소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봤죠? 지금 움직였어요. 연기하고 있다니까요. 남기훈은 윤경을 밀어냈습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병실에 소란이 일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윤경은 손가락으로 이소정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환자가 사기를 치고 있어요. 지금 움직였다고요. 간호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회객분 진정하세요. 아니면 나가주셔야 합니다. 윤경은 강제로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강재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명 오빠, 큰일 났어요. 당신 부인이 정말 연기하고 있어요. 지금 움직이는 걸 봤다고요. 그날 밤 남기훈은 이소정에게 준호가 준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이소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고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기훈 씨. 이소정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이소정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물 좀 주세요. 남기훈은 물을 건넸습니다. 이소정은 천천히 물을 마신 후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메라는요? 다 제거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소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네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소정이 깨어난 모습을 보고 기절할 듯 창백해졌습니다. 윤경 씨, 오래 기다리게 했네요. 이소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윤경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에 병원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이너스 혼수 상태였던 환자가 침대에 앉아 있고 면회객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병원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남기훈은 조용히 경비실로 가서 이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이소정의 지시대로 말입니다. 이소정의 갑작스러운 회복은 병원 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 기적이라 부르며 그녀의 상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소정은 더 이상의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충분히 실험 대상이 됐어요. 이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소정님,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더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소정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최윤경 씨와 나눈 대화 기억나세요? 해외 요양시설에 관한. 의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소정은 계속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녹음은 안 했으니까요. 다만 병원 평판을 위해서라도 제 퇴원을 허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이소정은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남기훈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이소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훈 씨, 집에 가기 전에 어디 들를 곳이 있어요. 차는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이소정은 오랜 친구인 변호사 김태희를 만났습니다. 소정아, 정말 괜찮은 거야?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이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희야, 나 좀 도와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 2시간 동안 이소정은 변호사와 함께 많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재단 이사회 복귀 신청서, 재산 분할 계획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강제명의 회사 비리에 관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모았어? 태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소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 저녁이 되어 이소정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저택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그녀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김명희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소정이, 벌써 퇴원했어? 네, 어머님. 생각보다 빨리 회복됐습니다. 김명희는 얼른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이소정은 김명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새 며느리를 봐야지라고 하셨다면서요? 김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김명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소정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방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물건들은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소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벌써 정리까지 해놨네. 그때 강재명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정아, 벌써 왔어? 의사가 연락도 없이.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 강재명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빨리 나와서 다행이지. 이소정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재명 씨, 이제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당신과 윤경 씨의 계획도요. 강재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윤경은 그냥 친구일 뿐이고. 이소정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해요. 이제 진실만 말해요. 강재명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관계는 오래전에 끝났어.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서부터. 이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윤경 씨를 만났고 나를 병원에 눕혀놓기를 원했던 거군요. 강재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기자회견문을 받게 될 거예요.
이소정이 말했습니다. 무슨 기자회견? 당신이 15년 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가 들어있어요. 특별히 최윤경 씨에게 준 선물들,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된 것들이죠. 강재명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는 이 집의 가짜였습니다. 이제 진짜가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이소정은 일찍 일어나 김명희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습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제가 재단 이사로 복귀합니다. 김명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결혼할 때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성그룹의 이사직을 맡기로 했었죠. 하지만 어머님이 막으셨고 저는 지금까지 순순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김명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계약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제 복귀가 의결될 겁니다. 이미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았어요. 김명희는 약을 삼키며 이소정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걱정 마세요. 어머님의 지위는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냈으면 합니다. 이소정은 방을 나서며 덧붙였습니다. 참, 오늘부터 제 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 물건들도 모두요. 이소정은 대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남기훈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훈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남기훈은 백미러로 이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원래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저 잠시 잊고 계셨을 뿐이죠. 이소정은 웃었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다시 기억해냈어요. 내가 누구인지. 대성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소정은 그저 회장 부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녀는 이사였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강재명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소정이 보낸 자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사들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소정이 보낸 자료들을 검토한 상태였습니다. 이소정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재단 이사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재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윤경과의 스캔들 자료와 횡령 증거들이 공개되면 그의 커리어는 끝날 것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이소정은 새로 마련된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짜였습니다. 이제 진짜가 될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소정의 재단 이사 복귀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경영진은 놀랐고 사회부 기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강재명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의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 대저택의 식탁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명희, 강재명, 그리고 이소정 3인만이 자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소정은 상석 가까이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김명희가 억지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강재명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이소정은 평온하게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명 씨, 내일 감사팀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최근 10년간의 회계 자료를 검토한다고 하더군요. 강재명의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정기 감사라고 하던데요. 걱정할 일 없잖아요. 김명희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소정이, 내가 이러는 이유가 뭐야? 이소정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회사에 복귀해서 재명이를 위협하는 것 같아.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소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부 사이요? 30년 동안 저는 이 집의 하인에 불과했어요. 제 남편은 15년 동안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고 어머님은 늘 저를 무시했죠. 김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당신들은 제 죽음을 바랐죠. 이참에 새 며느리를 봐야지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세요? 김명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재명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그저 제 자리를 찾는 것뿐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이소정은 서재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재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강재명은 어색하게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소정아,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이소정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럴 줄 몰랐다. 그저 미안하다. 이소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재명의 눈에는 처음 보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명 씨,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내가 잘못했어. 윤경이랑 그런 관계는 이제 끝났어. 이소정은 냉정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내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돌아왔네요. 죽은 사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켜보죠. 소정아, 제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소정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원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로함과 결연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요? 아직은 말할 수 없네요. 다만 이제부터는 각자의 삶을 살아요. 당신은 회사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저는 제 일을 할게요. 그럼 우리는? 부부로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은 그대로 지내도록 해요. 회사에 혼란이 생길 테니까요. 강재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바뀔게. 이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늦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당신은 내가 죽길 바랐잖아요. 강재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소정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윤경이 이소정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소정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내 모든 것을 망쳤어요. 재명 오빠는 나를 떠났고 신문사에서는 우리 관계에 대해 캐묻고 있어요. 이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윤경 씨, 기억나세요? 병실에서 저에게 한 말. 제발 깨어나지 마세요라고요. 윤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또 기억나세요? 제 링거에 뭔가를 넣으려고 했던 거. 윤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영양제였어요. 이소정은 서랍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말인가요? 병원 CCTV에 찍힌 거예요. 검사 결과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더군요. 윤경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나를 파멸시키려는 거예요? 아니요. 그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에요. 윤경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해외로 떠나세요. 한동안 한국을 떠나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자료들이 경찰에 넘어가기 전에요. 윤경은 더 이상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왜 나를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이소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벌하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에요. 제 삶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윤경은 흐느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최윤경, 갑작스럽게 해외 이주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명희가 이소정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84세의 노인은 처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소정아,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이소정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늘 내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어. 내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가장 현명하고 강한 사람이었구나. 김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소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이 원했던 건 나의 죽음이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김명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도 기회가 있을까? 늦은 건 없어요, 어머님.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보죠. 그날 밤 이소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녀의 꿈에는 더 이상 악몽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8장 결말 변화된 세계 나는 죽은 척했던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봄이 찾아온 강남 대저택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이소정이 직접 고른 화초들이 피어났고 집안의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소정은 더 이상 그림자 속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성그룹의 중요한 이사이자 재단의 새로운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김명희는 이소정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해졌습니다. 소정아, 오늘 재단 행사에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이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함께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명희는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84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봐온 여자들 중에 너처럼 강한 사람은 없었어. 내가 자랑스럽구나. 이소정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강재명은 이제 집에 자주 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일하며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실상 별거 상태였습니다. 이소정은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소외된 여성 가장 지원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마님, 차 준비됐습니다. 남기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훈 씨, 오늘도 수고가 많네요. 남기훈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님 덕분에 저도 새롭게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차 안에서 이소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기훈 씨, 최근에 윤경 씨 소식 들었어요? 남기훈은 백미러로 이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LA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녀도 새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대성그룹 본사에 도착한 이소정은 곧바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소정 이사님, 소외된 여성 가장 지원 프로젝트의 예산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소정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이소정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재명이었습니다. 소정아, 잘 지내? 이소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재명 씨는요? 나도. 그럭저럭. 내일 한국에 들어가.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이소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저녁에 시간 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소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재명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열린 소외된 여성 가장 지원 프로젝트 발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소정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그녀의 변화와 재단의 새로운 방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소정 이사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침묵하며 살아왔어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여성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고 싶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남기훈이 이소정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님, 그래도 너무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이소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혼자라는 건 슬픈 일이지만 가짜 사람들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남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기훈 씨. 저는 그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집에 도착한 이소정은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녀만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그녀가 읽고 싶었던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재명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소정의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이소정이 대답했습니다. 강재명은 어색하게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6개월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잘 지냈어? 그가 물었습니다. 이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은요? 그럭저럭. 해외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강재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정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소정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전부였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재명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하지만 나는 변했어. 정말로. 이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어요. 당신도 새 삶을 시작하세요. 강재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강재명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고마워, 소정아. 넌 항상 나보다 현명했어. 그가 나간 후 이소정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소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산책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남기훈이 그녀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님, 오늘 일정이 많으십니다. 이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죠. 남기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마님,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소정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평온함과 결연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죽은 척했던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던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가짜로 죽어 있는 동안 진짜 나를 찾았으니까요. 남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소정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겪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 그들이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혼자라는 건 슬픈 일이지만 가짜 사람들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소정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은 척했던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참모 총장의 딸이 신분을 숨기고 입대한 부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어떤 상황이 그녀를 절망의 끝까지 몰아갔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부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여성 장교가 겪은 믿을 수 없는 군대 생활의 진실과 그녀가 보여준 놀라운 용기의 이야기. 과연 그녀는 아버지의 힘이 아닌 자신만의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상하지 못한 반전과 감동이 가득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6시 부대 내 장교 숙소에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박민주 중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임관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부대에서는 유일한 여군 장교였거든요. 오늘도 화이팅이야. 민주는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부대 내 아침 점호가 시작되자 민주는 다른 남자 장교들과 함께 대열에 섰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특히 행정보급관 최상필 상사의 시선은 유독 차가웠죠. 30년 군 생활의 고참답게 그의 눈빛에는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민주가 부대 본부로 향하는 길, 최상필이 다가왔어요. 박중희님, 오늘 훈련 계획서 검토하실 건가요? 네, 상사님. 제가 담당 장교니까요. 최상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가씨가 군대에 뭘 안다고 다치지 않게 조용히 지내세요. 이런 건 원래 남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민주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어요. 나 너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 딸인데. 하지만 이건 내가 스스로 버텨야 해. 아버지 박태진 장군의 이름을 꺼내면 모든 게 쉬워지겠지만 그건 민주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오전 내내 민주는 각종 업무를 처리했어요. 하지만 작은 일들마다 부딪히는 벽이 있었습니다. 부사관들은 민주의 지시를 대충 듣고 넘어가거나 아예 다른 남자 장교에게 재차 확인을 받으려 했죠. 중위님, 이거 정말 맞는 거예요? 김대위님께도 한번 물어볼까요?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어요. 민주는 매번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민주는 김대식 대위와 마주쳤어요. 김대식은 민주보다 4살 많은 의리파 장교로 민주를 은근히 챙겨주는 편이었거든요. 민주야, 괜찮아?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대위님. 이 정도는 견딜만해요. 김대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혼자 끙끙대지 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민주는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인다는 게 서글펐거든요. 오후 들어 민주는 부대 시설 점검을 나갔어요. 그런데 최상필이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요즘 여중이가 이것저것 참견이 많더라고. 군대가 어디인지 모르나 봐. 그러게 말입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민주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지금 나서봤자 더 큰 시비가 날 게 뻔했거든요. 저녁 무렵 민주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참았다. 내일도 참아야겠지.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순 없어. 나도 이 부대의 당당한 장교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민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죠. 아버지는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의 힘에 기대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당당하게 해보자. 민주는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며칠 후 부대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전산 장비가 고장나면서 업무 처리가 마비된 거죠. 민주는 담당 장교로서 수리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꼼꼼히 조사한 결과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최 상사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주는 행정보급관실로 찾아가 최상필과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주가 밤새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전산 장비 수리 예산이 잘못 책정됐어요.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최상필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여중이님, 이런 건 원래 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복잡한 예산 업무를 아가씨가 어떻게 알겠어요? 상사님, 저도 육군사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충분히. 사관학교에서 배운 이론이랑 실무는 달라요. 경험이 부족하다고요. 최상필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민주는 참고 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시면 명확히 오류가 됐어요. 나중에 김대위님이랑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상필은 민주의 말을 자르며 손사래를 쳤어요. 민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자신이 담당 장교인데 왜 다른 장교와 상의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상사님, 제가 담당 장교라서. 중위님, 아직 애송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일은 경험 많은 분이 하셔야죠. 그때였어요. 최상필이 민주의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찢어버린 거예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써오라고 했잖아. 중이면 뭐해. 아직 애송이인데. 민주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밤새 정성껏 작성한 보고서가 산산조각 나는 걸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최상필의 태도였어요. 마치 민주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상사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실력도 없으면서
건방지게 굴면 안 되죠. 최상필은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다른 부사관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 별거 아니야. 여중이님이 보고서를 잘못 써와서 다시 하라고 했을 뿐이야. 최상필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부사관들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보며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찢어진 보고서를 주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주변 부사관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하겠다고.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김대식 대위를 만났어요. 김대식은 민주의 굳은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죠.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별일 아니에요. 그냥 업무상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김대식은 눈치챘어요. 민주의 목소리에 억지로 참고 있는 분노가 섞여 있다는 걸 말이죠. 혹시 최 상사 때문이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너무 혼자 끙끙대지 마. 그 양반이 좀 고집이 세긴 하지만. 대위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군가의 동정이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민주는 찢어진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더 꼼꼼하게, 더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무시당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주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말이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일주일 후 부대에 중요한 훈련이 예정됐어요. 윤성의 대대장은 민주를 작전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45살의 윤성이는 중립적인 성격이었지만 최상필 같은 고참 부사관들의 영향을 받는 편이었죠. 박중희, 이번 훈련은 상급 부대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거야. 실수 없이 해줘. 네, 대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온 거죠. 밤늦게까지 훈련 계획을 세우고 각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훈련 당일 아침, 민주는 일찍 부대에 나와 준비 상황을 점검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장비 배치가 계획과 달랐거든요. 최 상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분명 어제 브리핑에서 다르게 말씀드렸는데. 최상필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경험상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바꿨어요. 상사님, 이건 제가 작전 책임자로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임의로 바꾸시면 안 돼요. 민주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중위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최상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부사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의 책임자입니다. 모든 지시는 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해요. 책임자? 웃기네요. 중위님은 군대가 처음인가요? 그런 건 대위나 돼서 해요. 최상필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주변 부사관들도 킥킥거렸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최 상사님, 이건 명령 위반입니다. 명령? 아가씨가 무슨 명령을 해요? 아직 전내나는 애가. 그 순간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여 폭발할 것 같았죠. 상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됐어. 이런 식으로 떠들 시간에 훈련이나 제대로 해요. 최상필은 손사래를 치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김대식 대위가 다가왔어요. 민주야, 괜찮아? 김대식은 민주의 굳은 표정을 보며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누군가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자 최상필은 계속해서 민주의 지시를 무시했어요. 민주가 동쪽으로 이동하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대기하라고 하면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최 상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중위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부사관들도 최상필을 따라 민주의 지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훈련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주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왔거든요. 민주야. 김대식이 다가와 민주 옆에 앉았어요.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돼.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어떤 조치요? 누가 여자인 제 말을 들어주겠어요? 민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어요. 그렇지 않아. 넌 충분히 실력 있는 장교야. 실력이 있어봤자 뭐해요. 결국 성별부터 보는데.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욱 약해 보일 게 뻔했거든요. 오후 훈련이 재개됐어요. 민주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습니다. 최 상사님, 제발 계획대로 움직여주세요. 이 훈련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제 방식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건 상사님 판단이 아니라 제 판단이에요. 민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머, 목소리 높이네요. 그렇게 화내면 더 예뻐지는데? 최상필의 말에 주변 부사관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주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욕감이 온몸을 휩쌌거든요. 상사님, 민주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은 결국 계획과 전혀 다르게 진행됐어요. 민주는 작전 책임자였지만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숙소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뭔가 바뀌어야 해. 그날은 민주의 야간 근무날이었어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부대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임무였죠. 민주는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거든요. 밤 11시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부대 후방 창고에서 화재 경보가 발생한 거죠. 민주는 즉시 상황실로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창고 쪽에서 연기가 보인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매뉴얼을 확인하고 대응 지시를 내렸어요. 1소대는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서 상황 파악하고 2소대는 소방 장비 준비해요. 3소대는 대피로 확보. 하지만 최상필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중위님.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직접. 상사님, 지금은 제가 당직 책임자입니다. 제 지시를 따라주세요.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긴급 상황에서는 명확한 지휘 체계가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경험상 이런 때는 상사님,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민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였어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거든요. 최상필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따랐어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민주의 지시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들.
이쪽으로 와서 물부터 준비해. 상사님, 제가 분명히 소방 장비부터 확인하라고. 됐어요. 제가 30년 군 생활하면서 이런 일 몇 번 겪었는지 아세요? 최상필은 민주의 말을 자르며 자기 마음대로 지시했어요. 부사관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일소대장, 현장 상황은 어때요? 민주가 무전으로 확인하려는 순간 최상필이 무전기를 빼앗았어요. 여기는 최상사다. 상황 보고해. 상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주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최상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중위님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해요. 이런 건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해. 결국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두 개의 지휘 체계가 충돌하면서 부대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소중한 초기 대응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다행히 화재는 허위 신고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군수품 창고의 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도난이 발생했습니다. 혼란 중에 누군가 창고에 침입해 값비싼 장비들을 훔쳐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윤성의 대대장이 호통을 쳤어요. 부대 회의실에는 민주, 최상필, 그리고 관련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어젯밤 비상 상황에서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주가 설명하려 했지만 최상필이 먼저 나섰어요. 대대장님, 저는 제 경험에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중이님이 계속 다른 지시를 내려서 현장이 혼란스러웠어요. 뭐라고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거든요. 대대장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분명히 제가 당직 책임자로서. 아니에요, 대대장님. 여중이님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가 뭘 안다고 그러더니 보세요. 결국 터졌잖아요. 최상필의 말에 윤성의 대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중희, 정말 내가 지휘 체계를 혼란시킨 거야? 아닙니다, 대대장님. 저는 매뉴얼에 따라. 매뉴얼도 좋지만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법이야. 최 상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윤성이는 최상필의 편을 들었어요. 30년 고참의 말이 1년차 여군 중위보다 신빙성 있게 들렸던 거죠. 대대장님, 제발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들을 건 다 들었어. 이번 사건은 너의 미숙한 판단 때문이야. 그런데 대대장님, 이런 중요한 임무를 여중위에게 맡기는 게 맞나요? 최상필이 비수를 꽂았어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니까. 윤성이의 말에 민주는 절망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중희 당분간 야간 근무에서 제외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징계 검토를 하겠어. 대대장님, 민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왔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어요. 김대식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민주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는데. 민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어젯밤 일을 들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여자라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김대식은 민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포기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진실 같은 것보다 기존의 편견이 더 강했거든요.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민주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성의 대대장이 민주를 부대장실로 불렀거든요. 책상 위에는 징계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중희, 이번 사건에 대해 상급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겠어. 대대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윤성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강등 처분이 불가피할 것 같아. 군 생활이 힘들면 전역도 고려해보라고. 민주는 절망에 빠졌어요. 꿈에 그리던 군인의 길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민주는 혼자 부대 뒷산에 올라가 앉아 있었어요.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민주야, 아빠다. 아버지 박태진의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부대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오늘 청와대에서 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육군 참모총장이 된 거죠. 축하드려요,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다. 그런데 민주야, 너 요즘 어떠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버지의 예리한 관찰력에 민주는 당황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군 생활 힘들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민주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 혼자 잘하고 있어요. 그래, 내 딸이니까 잘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전화를 끊고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참모총장이 됐다는 소식이 묘하게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다음 날 부대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태진 장군이 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는 뉴스였죠. 하지만 아무도 민주와의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와, 박태진 장군이 참모총장이 되셨네요. 대단하신 분이죠. 부사관들이 수군거렸어요. 민주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다시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민주의 징계 처분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중희의 지휘 미숙으로 인한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성이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최상필이 끼어들었어요. 대대장님, 저는 처음부터 여중이가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는 게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아가씨가 뭘 안다고 그러더니 다른 부사관들도 맞장구 쳤어요. 민주는 그 모든 말들을 참고 들어야 했습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에요. 이런 걸 왜 억지로. 최상필의 말이 계속되자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민주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잠깐만요. 전화 좀. 민주는 회의실을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민주야, 아빠야. 내일 부대 시찰 나갈 예정인데 혹시 내 부대도 들를 수 있을까? 아빠가요? 여기로요? 응, 새로 임명된 참모총장으로서 전국 부대를 둘러보려고 해. 민주는 순간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야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아빠, 사실 여기서 좀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뭔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라. 민주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털어놨어요. 최상필의 무시와 모욕, 어젯밤 사건의 진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부당한 징계까지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겠다. 내가 처리할게. 아니에요, 아빠. 아빠 힘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민주야.
제가 직접 해결할게요. 다만, 아빠가 참모총장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민주는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겠다고 말이죠. 회의실로 돌아가자 최상필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어요. 여중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애들이 문제라니까요. 최 상사님, 민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아버지는 왜요? 최상필이 비웃듯 말했어요. 박태진 장군님이십니다. 어제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셨어요. 순간 회의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최상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박태진 참모총장의 딸 박민주 중위입니다. 민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윤성의 대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봤고 최상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중희, 정말 참모총장님의 윤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민주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드디어 비밀을 털어놨지만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최상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구부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봬서. 앉으세요, 상사님. 민주가 차분히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맞서는 게 맞다는 걸 말이죠. 그때 김대식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제가 감당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민주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놀랐어요. 참모총장의 딸이면서도 그 모든 모욕과 차별을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혼자 부대 뒤편으로 나갔어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드디어 비밀을 털어놨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민주야. 김대식이 따라왔어요. 후회해? 조금요.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김대식은 민주 옆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너는 충분히 실력을 증명했어. 참모총장 딸이어서가 아니라 내 자체로 말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일들을 봤거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실력도 뛰어나고. 김대식의 말에 민주는 조금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참모총장 딸이라는 타이틀로만 보겠죠. 그렇지 않을 거야. 진짜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널 박민주 중위로 볼 테니까.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와 긴 통화를 했어요. 민주야, 오늘 일을 들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빠, 제대로 한 거 맞죠? 뭐가? 신분을 밝힌 건 말이에요. 아빠 이름을 꺼낸 게 맞나 싶어서. 박태진 참모총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민주야, 내가 지금까지 혼자 버텨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실력도 의지도 말이야. 하지만 결국 아빠 이름에 기댄 거잖아요. 아니다. 넌 단지 진실을 말한 거야.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것도 내 힘이고
아버지의 말에 민주는 눈물이 났어요. 아빠, 민주야, 기억해라.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지. 네, 아빠. 그리고 넌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보장한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이 진짜 자신의 실력이었거든요. 다음 날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민주를 보는 시선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김하사님, 어제 정비 보고서 확인됐나요? 아, 네. 중위님, 부사관들의 반응이 과하게 공손해진 게 민주는 어색했어요. 점심시간 민주는 김대식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조심스러워해서 오히려 불편해요. 금방 익숙해질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변하지 않는 거지. 맞아요. 저는 여전히 박민주 중이니까요. 그때 최상필이 다가왔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위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신뢰를 많이 드렸습니다. 민주는 최상필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사님,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결국 신분이 밝혀져야 달라지는 태도라면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주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많은 것이 바뀌었다. 사람들의 태도도, 나를 보는 시선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박민주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민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민주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단순히 신분이 밝혀져서 달라진 대우를 받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당했던 부당한 일들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거죠. 김대위님, 상의할 게 있어요. 민주는 김대식을 찾아갔어요. 뭔데? 최 상사의 그동안 행동들을 정식으로 문제 삼으려고 해요. 김대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주야,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제 사람들 태도도 바뀌었잖아. 그게 문제예요. 제 신분 때문에 바뀐 태도라면 다른 여군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어요. 민주의 말에 김대식은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 말이 맞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정식 징계위원회를 요청할 거예요. 최 상사의 명령 위반과 허위 보고에 대해서 말이죠. 민주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최상필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문서화하기 시작한 거죠. 밤늦게까지 군 규정을 찾아보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어젯밤 화재 신고 당시 지휘체계 위반, 훈련 중 작전 책임자 지시 무시, 보고서 임해 파기 및 모독.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최상필의 잘못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들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민주는 윤성의 대대장을 찾아갔어요. 대대장님, 최상필 상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윤성이는 당황스러워했어요. 박중희,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그리고 내가 참모총장님 따님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대대장님, 제 신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박민주 중위의 자격으로 이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모든 증거와 규정 위반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윤성이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걸 언제 다 정리했어? 일주일 동안 밤새 작업했습니다. 박중희, 정말 이 길로 가려고? 네, 대대장님.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 기강과 질서의 문제입니다.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어요. 당일 회의실에는 민주, 최상필, 그리고 관련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어요. 최상필 상사, 박민주 중위가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해명해 보시오. 징계위원장이 말했어요. 최상필은 땀을 흘리며 답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에 따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악의는 없었어요. 경험에 따른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상급자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도 경험에 따른 판단인가요? 민주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건 최상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화재 신고 당시 당직 책임자인 제가 분명히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님은 제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령 위반입니다. 민주는 준비해온 자료를 제시했어요. 또한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임의로 파기하신 것도 문제입니다. 군 문서는 개인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마 그걸 다 조사한 거야? 최상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저는 제 이름이 아니라 중위 계급의 권한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민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모독입니다. 여자가 뭘 안다, 아가씨가 군대에서 뭘 하겠다는 식의 발언들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징계위원들도 민주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상사,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는 최상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최상필 상사의 행위는 군 기강 해이와 성차별적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징계위원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따라서 정직 3개월과 타부대 전출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최상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이런 치욕을 당할 줄 몰랐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최상필과 마주쳤어요. 중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상필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상사님, 저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후배 여군들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최상필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민주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논리로 말이죠. 김대식이 찾아왔어요. 민주야, 정말 대단했어. 내가 해냈구나. 네, 이제야 진짜로 당당해진 기분이에요. 민주는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맛본 기분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최상필의 전출 이후 새로운 행정보급관이 부임했고 부대원들의 민주를 보는 시선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참모총장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실력 있는 장교로 인정받게 된 거죠. 박중희님, 이번 달 부대 평가에서 우리 부대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병춘 상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민주가 주도한 업무 개선 방안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였죠.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특히 부사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죠. 민주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 해냈어. 아빠 도움 안 받고도. 뭘 해냈다는 거야? 부대에서 인정받았어요. 제 실력으로 말이에요. 박태진 참모총장은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를 냈어요. 그래, 역시 내 딸이다. 처음부터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아빠 고마워요. 믿어주셔서. 민주야, 내가 보여준 용기와 의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다른 여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민주는 뿌듯한 마음으로 업무를 계속했어요. 그때 김대식 대위가 찾아왔습니다. 민주야, 잠깐 시간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김대식은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축하 선물이야. 내가 정말 멋진 장교가 됐다는 걸 축하하는 거지. 김대식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꽃을 건넸어요. 대위님, 민주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셔서. 민주는 꽃을 받으며 감동했어요. 중위님, 이제 군 생활이 좀 편해지겠네요. 김대식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한테만은 여전히 어려운 상관이길 바라요. 민주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한텐 여전히 민주일 테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의 시련을 함께 이겨낸 동료이자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민주는 부대 전체 회의에 참석했어요. 윤성의 대대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는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력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박민주 중위가 보여준 모범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주는 부끄러웠지만 뿌듯했습니다. 또한 어떤 형태의 성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존중받는 부대를 만들어 가겠어요.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혼자 부대 뒤편으로 나갔어요. 예전에 힘들 때마다 찾았던 그 자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기분이 완전히 달랐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민주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부대에 왔을 때의 불안함, 최상필에게 당했던 모욕들, 징계 위기까지 갔던 절망적인 순간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민주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민주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상급 부대에서 여군 정책 개선 TF팀 구성을 제안한 거였죠. 박중희, 내가 팀장을 맡아줬으면 좋겠어. 윤성이가 제안했어요. 정말요? 제가요? 내 경험과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다른 여군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민주는 고민했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해보겠습니다. 다른 여군들이 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날 밤 민주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됐다. 여군 정책 개선 TF팀장이라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설렌다. 내가 겪은 시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찬 일이 또 있을까?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박민주라는 개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기쁘다. 민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거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몇 달 후 민주가 이끄는 TF팀의 정책 개선안이 정군에 시행됐어요. 성차별 신고 체계 구축, 여군 인권 교육 강화,
공정한 평가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변화들이 이뤄진 거죠. 민주야,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김대식이 축하해줬어요.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해줘서 가능했던 일이죠. 하지만 시작은 내가 한 거잖아. 용기 있게 맞선 덕분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야.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민주는 아버지와 통화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당당해진 것 같아요. 그래, 보기 좋다. 내가 걸어온 길이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그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지. 민주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군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계급장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행동이 말해주는 진짜 군인 말이에요.